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누구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면서 개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 저희가 이제 여름에 올 여름에 썸머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오늘이 지금 7월 8일이거든요. 네. 오늘하고 네. 어제 장만 보면 이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쨌든 뭐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모든 돈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질병이다. 지금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난 무슨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저는 질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주식 투자자, 그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 지금 이 시장이 이게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이건 병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 병에 걸린 이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냐? 예. 그러면 제가 아니 넌 또 뭘 또 병이라고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장면이 나왔는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인 것 같아요. 나와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네. 너무 비싸다.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집에 가자 오늘은. 그리고 그냥 뒤돌아 가요. 남자가 미운 게 아니야. 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나오니까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입장에서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 좋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좋죠. 주식 없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은요. 이거 다 올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다 올라가 버리면은 집은 어떻게 사고 무슨 돈으로 삽니까? 이래서 저는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러면 현상에 주식도 지금이 거의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질병이 당분간 지속돼요? 낫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든지 올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주식시장 빠지는 거 안 좋은 거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주식시장 올라가는 건 병인데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병의 원인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병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네. 지금 상태에서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도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 편입하기가 힘든 시장이라 네. 그게 이제 어떤 병으로 판단을 하신 거고 그게 그다음에 치유가 되면 내려갈 것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치유인지를 알고 우리가 치유가 되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저 부동산 시장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것도 약간 부동산 기현상이야. 집을 살 수 없는 그 지금 저 돈이 없는 젊은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올라타기 힘든데 네. 여기서 더 가버릴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다 이런 말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눈에 네.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얘기해 보면은 뭔가가 하락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뭔가가 하락한 겁니다. 뭐가 하락한 거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왜요? 화폐의 가치가 왜 이렇게 하락한 거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어요. 말도 못하게 뿌려댑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그거 보면 정말 화가 안 날 수 없을 정도로 뿌려댑니다. 돈을. 네. 근데 돈을 뿌려대는 게 지난 10년 동안 뿌려대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 때까지는 와가지고 문제가 될 때까지는 내가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뭔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하락하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런 거죠. 비트코인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왜 이게 올라가는 현상이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자산 가격이라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질병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언제 멈출 거냐? 연준이라는 데가 지금 돈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 멈출 거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제일 테이퍼링. 많이 듣게 테이퍼링이 뭐냐면은 연준이 돈을 풀어요. 연준이 돈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연준입니다. 이매진 님이 미국 정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미국 정부예요. 내가 미국 정부.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돈을 쓸 데가 많은데 내가 돈이 세금은 안 고치고 돈 좀 빌려주라. 저한테. 네. 제가 연준입니다. 네. 돈을 빌려줘요. 어떻게 빌려주냐면 그냥 여기서 찍어가지고 이게 돈을 여기 정부가 쓰였으니까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통화량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달라고 하는 만큼. 그래서 자, 받아. 이거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써. 막 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썼냐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6조 달러 정도를 썼는데 6조 달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더 빌려가진 예, 예. 이매진님이 더 빌려가. 내가 또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좀 돈 좀 빌려줘. 계속 빼오는구나. 근데 이게 6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예요. 한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풀렸다는 건데. 한 1년 만에 1년 만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런 있는 거잖아요. 조짐이 이미 10년이 넘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매진님이 처음에 이제 매년 이제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씩 빌린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1조 달러씩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제가 1조 달러씩 빌려줍니다. 내년이 됐는데 또 내년 되면 만기 됐으니까 돈 갚으셔야죠. 그랬더니 에이 뭘 갚어? 2조만 더 줘봐. 1조 더 빌려줘. 지금 나 돈 없어. 1조 더 빌려줘요. 그런데 또 빌려달래 매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매진님? 이거 아무리 좀 그래도 얼굴도 예쁘시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매년 똑같이 계속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 됩니까? 어느 날 좀 걷어들여?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조는 아니고 그러면 0.5조만 빌려줄게요. 예? 0.5조. 절반만. 절반만.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돈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돈을 내가 줄이는구나. 줄이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양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제가 아까 여기 통화량이 막 늘어나는 것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요.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회수해 가는 게 아니고. 아예 회수해 가면은 회수가 아니고 줄이는 거고. 아예 회수를 하면은 못 갚어. 뭐 이거 뭐 몰라 이럴 수도 근데 있잖아. 그게 있어요. 애도 용돈 넉넉히 주다가 용돈 갑자기? 반으로 줄여버리면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빌려주던 거를 덜 빌려주면 체감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해소가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근데 제가 왜 이게 질병이 해소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그쵸. 좀 늦췄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더 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두 주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이라는 애가 빌려주겠다는 것도 있고 빌려 가겠다는 것도 있는데 빌려 가겠다는 쪽에서 정부. 좀 당당하게 안 돼, 안 돼. 더 줘, 내놔. 더 줘. 더 빨리 내놔. 더 필요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서로 얘기가 잘 돼서 네. 계속 불려나가는 걸로. 그럼 그래서 썸머랠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은 계속 풀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거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이매진님? 거기 원래 우리가 당초에 연준에서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 거죠. 이제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7월달에 얘기 나올 게 이제 그거예요. 아니 당초에 미국 정부가 빌려가기로 한 돈이 원래는 22조 달러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핑계 대고 28조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이거 원래 그거 정해놓은 한도가 있어요 이게. 그럼요. 근데 28조나 돼가지고 6조나 더 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7월달에 나올 겁니다. 올 7월에. 예, 왜냐하면 그게 부채 한도예요.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 22조까지 할게. 왜냐면 우리나라 GDP가 20조 달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근데 28조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네. 민망하죠, 엄청. 근데 아마 7월달 중에 제 생각에는 그냥 뭘 이런 걸 하냐 또 이렇게 넘어가자 그냥.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후 위기도 이거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중국이랑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지금 이거 좀 할 게 많아. 돈 써야 돼. 그냥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이게 맞습니까? 뭐 공화당에서 뭐 민주당에서 뭐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미국은 그렇다 쳐요. 네. 근데 미국에서 막 돈을 제가 이제 연준 역할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돈을 풀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용님께서 이제 유럽 정부들 얘기를 해보죠. 이제 저 유럽 정부에 유럽 정부도 돈을 좋지. 빌려달라고 난리. 뭐 독일도 불어달라, 이탈리아도 뭐 스페인도 막 다. 그래서 20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22가 또 돈을 빌려줘요. 어떻게 그냥 좀 찍어서 그냥 여기서 찍어서 없는 거 그냥 찍어서 주려고. 지금 22가 유럽 정부한테 빌려준 돈이 많을까요? 연준이 빌려준 돈이 많을까요? 연준이 미국한테 빌려준 거나 그러니까 연준이 연준이 더 뿌린 게 빌려줬겠죠. 많을까요? 22가 뿌린 게 많을까요? 여기는 나라가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아니 많지 않아? 여기가 엄청 뿌렸으니까 그냥 달러로. 달러도 많이 풀었고 솔직히 언론이나 기사에 보면은 연준 얘기밖에 야, 안 연준 나오지. 얘기 못 들었어요. 22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22가 더 많지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가 역시. 저는 눈치 유럽 국가가 더 많으니까. 나라가 많고 일단 규모가 이건 한 나라고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돈을 푸는 속도를 이렇게 그리면 22가 돈을 푸는 속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나. 네, 작년 이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맞아요. 아니 뭐야 22가 더 많이 풀었어요. BOJ인, 일본은 뭐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일본은 뭐 돈을 푸는 돈을 뭐 줄인다더라. 일본은 요즘 뭐 별로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빌려두는 돈이 아니고 일본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주식을 사들여요.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ETF로, 일본 ETF로. 일본 거? 그거는 무슨 상황이죠? 글쎄.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한 좀 거죠. 색다르네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찍어서 주식을 산다는 건 어쨌든 ETF금 먹은 기업으로 돈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BOJ가 일본의 일부 회사들의 지분율이 뭐 7%가 넘는다. 뭐 대주주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쟤는 맞는 얘기 하는 건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낯설긴 얘기들. 한데 맞는 얘기 같아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예 아니에요. 돈을 많이 거- 풀고 있다는 거짓말은 점은 뭐 아니에요.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어느 되게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정말 이것 때문에 질병이고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인플레는 어차피 올 것이고 이 화폐 이 우리 돈의 가치는 정말 한없이 떨어질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좀 이제 목전에 있는 걸로만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 상황에서 7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이슈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막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신경 쓰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22조 달러였는데 28조까지 써버렸으니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공화당에서는 이제 아이고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문제 써서 삼겠지.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갚든지 뭘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흔들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고 병은 원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계속 흔들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놓고 보면은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근데 실적에 어제 대해서 오늘 왜 이러냐고. 그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있는 거 말고 6개월 앞으로? 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걸 선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실적 지금 좋아요. 근데 3분기, 4분기 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잘하고 있는데 뭐 별 걱정을 앞서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하고 야단 진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그냥 많으니까. 공장 짓는다고 그러고 뭐. 아니 남의 공약을 짓든 말든 자기네들 때문에 짓는 것도 막 짜증나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제. 아니, 네. 되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저도 너무 짜증나요. 네.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팔아버리면 참 진짜 짜증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니네들이 2분기가 실적이 피크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이익이 더 줄어들어서 나는 니네들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뭐 계속 이제 큰 흐름에서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이 그 아까도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그 파는 걸 개인이 받아들인다면서요. 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도 참 미지수잖아요. 그 걔네가 팔고 우리는 언제까지 받아? 그렇죠. 그게 이제 참 돈이 한계가 있을 텐데.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더 사달라고 뭐 서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얘네들을 내가 좀 그렇지. 너무 우습게 봤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실적을 계속 잘 내서 음. 그냥 비싼 돈 갖고 다시 사러 들어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번 7월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네, 우리 또. 재용 씨 좋아하는 네, 공모주. 근데 지금 중요한 공모주가 또 있다면서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죠. 해야죠. 난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 그게 언제 날 7월이죠? 7월 달 중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 공모주가 지금 역대급으로 많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의 흐름으로 보면은 공모주라는 형태를 통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돈 막 줄 서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얘네들이 주가가 공모가 돼가지고 주가가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에 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공모가?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보통은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얘기를 들어서 이매진님하고 이재용님한테 팔기 전에 어떤 A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초반부터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싼값에? 1억에 샀는데 이게 뭐 100억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100배나 올랐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팔는 수급이 나오면은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잖아요. 보호예수라는 기능을 통해서 못 팔게 막아놓은 것도 있고 팔게 해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 전에 액면가에 받은 사람은 그 관계자들이죠. 카카오뱅크의 관계자들. 네. 그리고 장외 거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이렇게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7월 26일, 27일 이틀이고 카카오페이는 8월 4일 오후. 아주 잘 알아, 잘 알아. 그러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는 상장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공모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따상, 네? 뭐 따따상, 뭐 이렇게 더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대 수준은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용님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큰 돈을 버신 거는 따상이 좋은데 거고. 당연히 따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좀 기대 수준을 못 깨졌잖아요. 하더라고요. 한번 예, 깨졌잖아. 기대 수준은 조금 낮추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이런 흐름들이 되게 좋게 가다가도 알려지고 그러면은 또 이게 먹을 놈이 별로 없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대감을 높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외부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이익을 계속해서 내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뭐 LG화학, 현대차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실적이 바뀔 수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영역을 계속 확장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140조가 됐는데 전체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5%가 넘은 거죠. 저는 이 비중이 앞으로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다 이제 떨어져 밑에 있는 회사들로 나가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야, 나는 카카오페이 뱅크 때문에 너 샀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뭐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자체는 카카오 자체는 뭘 왜냐면 사니까. 오늘 카카오페이 살려고 이거 샀는데 난 카카오페이 나왔으니까 난 요거 살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개 이제 이 밑에 있는 또 이제 자회사들이 또 상장되고 뭐 이렇게 되는 전체 다 합친 카카오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 아까도 자산 그 돈이 막 풀려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카카오 있어. 요걸 팔아서 카카오뱅크를 사는 게 아니고 카카오는 있어. 이건 그대로 그리고 두고. 뱅크는 뱅크대로 사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막 오를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산을 지금 걷어들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줄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를 아까 제가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매진님한테 제가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매진님 이거 버릇 나빠져서 이거 어떡하지? 맨날 이거 똑같이 계속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줄인다고 말을 할까? 에이 말하지 말자.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이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논의하는 걸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지금 딱 이 얘기하면 상황인 거야. 이거 내가 이 말을 얘기해 하면은 말어. 이매진님 또 삐져가지고 나 안 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인플레가 온다는데? 근데 아니야 그래도 왜냐면 그럼 삐질 텐데 이 요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그게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금리가 실질 금리도 그렇고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릴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그 조금씩 줄이는 상황이 아니고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는 선반영, 거예요. 선반영. 네. 아까 그랬잖아. 미리 요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금리 올라.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장주인가 뭐 그런 걸 하려다가 금융 같은 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금리 그런 인상 예측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은행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그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져다 쓰세요.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려요. 그리고 지금 확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올릴 테니까 돈 좀 가져와요. 이렇게 회수. 회수.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올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내리고 이렇게 네.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1980년대 20%였던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갔군요. 2009년에 제로 금리를 처음 찍었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지하실을 뚫고 내려간 거죠. 네. 제로 금리는 똑같은 제로 금리지만 네. 2009년에도 제로 금리고 지금도 제로 금리지만 네. 그때의 제로 금리랑 지금의 제로 금리는 다른 제로 금리다. 다른 어떻게 제로 달라요? 금리가 어떻게 다르냐? 2009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리가 제로 금리가 어딨어? 올라가는 게 금리지.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올라가겠지. 설마 이게 잠깐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금리였다면 지금의 제로 금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23년이나 돼야 금리를 올릴까 말까 정도. 그럼 지금 이 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 찍었어요. 잠깐 올라왔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근데 과정입니다. 올라도 그러니까 별 크게 탈은 없다. 아니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눈에 보이진 않는 거죠. 요게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제로 금리 있기 진짜 제로 금리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뭐냐면은 2009년 당시의 제로 금리,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거구나. 다음 달이라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될 때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23년이요. 근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겁내해요? 선반영. 근데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네. 여기서 이제 되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미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근데 이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신흥국, 브라질, 터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올려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미국 애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금리 안 올리면 큰일 나니까 미리 좀 올려놓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하반기 때 금리를 2번 올릴 겁니다. 올릴 거라고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었고 네. 이게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라는 얘기 정도지 실제 올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응을 조금 지금 더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코로나 너무 심각한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돈 다 빌려준 거예요. 일단은 망하지 말게. 망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걸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좀 뭐 이런 비유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 좋은 회사를 이제 쓰레기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좀 뭔가 망할 수도 있는 문제가 그런 회사,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덮어놓은 거예요. 아, 덮었다. 그냥 덮은 그냥 아니 잠깐만 일단 문제를 야, 해결한 게 지금 아니고 덮은 거야.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망하면 되겠니? 은행한테도 야 이런 회사 지금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돈 갚으라고 얘기하지 마. 좀 봐줘. 라고 얘기하면서 덮은 거예요 지금. 근데 덮은 상황에서 물론 어떤 회사들은 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준비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열어보면 어우 냄새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수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덮여 있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 소위 말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회사, 다시 말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은행 돈도 못 갚는 거고 연쇄적으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도산.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예요. 이걸 걷어들이겠구나. 그럼 눈치를 채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야 안 망하는 회사로 가자 빨리. 안전한 회사. 안전한 회사로 가자. 우량 회사. 우량한 회사로 가자. 응. 그래야 이게 아니 어떻게 될지 알아. 나는 지금 그 전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회사더라도 나중엔 좋아지겠지. 코로나 끝나면 좋아져. 그러면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엄청. 근데 그런 회사들이 코로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회사는 팔고 좀 안전한 데로 가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안전한 회사들, 좋은 회사들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요. 대형주들.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잘 버텨주고 올라가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좀 좋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좀 안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올라 이런 현상들이 상반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위험하니까 시가총액 위쪽에 있는 그 기업들을 골라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동할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한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기업들. 구글.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 근데 이런 데는 공통적인 게 있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무형 자산이라는 건데요. 무형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냈는데 네. 이제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책이고 부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왜 보이지 않느냐면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눈에 안 보여요. 물건이 아니다 이거죠.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애플을 예를 들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애플 그 본사에 있는 건물도 자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 그냥 애플 네.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의 충성도 그리고 애플이 나오면은 줄을 서서라도 살려고 하는 여전히 많은 고객들 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런 거를 무형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 유튜브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나오셨던 그 김동원 네. 소장님 하고 계시는 그럼요. 3프로 TV. 네, 3%.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3% TV의 네. 가치요? 그 회사는 아마 유형자산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유형자산 어디 있어요? 그거 사람이 자산이고 거기야 네, 뭐. 그건 예. 무형자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00억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 같고 무형자산이? 기사에 응, 응.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형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은 유형자산은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은 한 10년, 20년 되면은 공장 가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20년이 되면 가치가 빵이 되니까 20조짜리 회사면은 공장이면은 1년에 1조씩 까먹고 그래서 20년 후에는 제로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그런 가치는 시간이 가면 이제 뭐 헐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형자산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면 네네. 투자의 방향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갈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예, 열어봐 드릴까요? 네, 열어주시면 거래가 어렵다. 네. 거래가 어렵다.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왜냐하면은 된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자체가 없으니까도 그렇고 만약에 뭐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은 언제 거래될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로열티가 언제 거래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애플 그 대주주가 팔아야 거래되는 거예요. 안 팔겠죠, 근데. 안 팔겠죠.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뭐 예를 들어 구글이 산다고 하면은 네. 엄청 비싸게 사겠죠. 그렇죠. 네, 그걸 얼마로 그래야죠. 평가를 할까? 엄청 비싸게 팔 겁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는 애플이 아니 그냥 완전히 망해서 그냥 헐값에 그냥 사가세요라고 네.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형자산 거래가 그러네. 안 돼요. 일반적인 그런 거래는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네. 두 번째를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평가가 또 어렵습니다. 평가가 어렵다.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가 10억이에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옆집이 거래가 된 거래됐어요. 거죠. 그렇지. 근데 애플의 무형자산 얼마였는데 애플 같은 무형자산 언제 거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죠.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야. 그렇죠. 호가. 아파트 호가듯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래가 된 적이 없는데. 호가가 없어요. 호가가 아예 호가가 없어요. 아예 호가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서 거래도 어렵고 평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개념인 게 담보로 인정되기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걸 얼마로 무슨 얘기냐면 직접 제가 이제 할 아까 수가 제가 없네. 비유를 든 게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가는 거죠. 네. 저 3프로 TV도 뭐 1,00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가가지고 네. 은행장한테 지점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제 채널 담보로 맡길게요. 네. 잡상인 나가세요 이렇게 했죠.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거 가져와가지고 담보로 인정해야지.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담보로 해서 찾을 수가 대출이 없네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쪽 자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플이나 이런 무형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갔어요 그동안.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무슨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했냐면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비전 펀드, 먼 미래를 보는 비전 펀드들이 막 돈을 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만 가능하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 잘 운영을 해서 상장을 시켜서 그 상장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근데 거죠. 서두를 필요도 없겠어요. 무형자산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 빨리 아까 상장해야 되겠네. 지금 하는 거 봤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페이가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상장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나는 이제 평가를 받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형자산이 가진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얘기했지만 네. 모든 무형자산이 그런 거는 당연히 그치,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가치를 인정받아야 커지는 그럼요. 거죠. 네. 아니 곰탕집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 나가는 곰탕집에는 몇 대째 뭐 할머니가 해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그게 무형자산이니까. 그렇죠. 스토리.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언제부터 일제 시대부터 했던 집이라서 역시 맛있네. 뭐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맛있네 이러면서 네, 먹는 네, 거잖아요. 네, 기분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무형자산 그리고 이 좋은 무형자산인지 여부는 진짜 여기서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카카오가 가진 무형자산은 이미 증명이 끝난 무형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자산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무형자산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거를 갖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얘기할 때 이런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이걸 우리가 성장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라든지 네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주식들 원래부터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주식들 뭔가 물건이 보이는 주식들 이런 걸 우리가 가치주 이랬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앞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냐면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드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게 나누는 거. 왜냐하면 가치주의 반대말이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그렇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가치주라는 얘기는 싼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지? 이거 가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예요. 그래서 가치주는 저평가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싸냐 이거. 그 좋은 건데 그럼 저평가주. 그러니까 저평가주니까 좋은 네, 거니까 좋은 가치주, 거죠. 가치 네.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주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고평가주죠. 근데 우리는 성장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가 아닌 거예요.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인 거예요. 그럼 성장주의 반대말은 뭐냐? 저성장주죠. 저성장주. 성장을 안 하는 애들이 저성장주.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중에서도 이 회사의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은 여기 있으면 고평가주니까 안 좋은 거고 반대로 성장이 이 정도 돼서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됐으면 가치주인 거예요.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주인 가능성이 많고 네.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치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좀 그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상위 랭크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위 랭크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려고 꿈틀거리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그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 우리가 다른 거 판단할 땐 재무제표라든지 네. 회사 기업 분석하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형자산은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없는데.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다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게 재무제표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잘 봐도 잘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재무제표도 모르는데 재무제표에서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죠.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잘한다는 투자자들도 이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성을 가지고만 사거든. 그러니까요. 기업 그거는 분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된 회사는 그냥 사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그러면- 거고 근데 그냥 사자고 그러면 이건 약간 너무 이건 사기꾼 같은 얘기가 돼서 대신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나이키가 브랜드 나이키는 최고. 신발이 있잖아요. 그냥 나이키 주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간 쭉쭉 갈수록 올라가죠. 커져요.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쭉쭉 올라가죠. 그냥 사자.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좋다라는 것을 주식 좀 안다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싸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주가 오른다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회사는 주가의 변동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면서 올라가니까 오른쪽으로. 그럼요. 항상 이 주식을 사실 때는 요렇게 가급적이면 이럴 때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뭐 남들 좋다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좀 진짜 비전문가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럼 우리 가까이서 한번 봐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게 아까 카카오 네이버 예를 들었으니까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무형의 가치가 더 높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등비등하다? 이제, 네,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슷한 건데 아니, 우리가 근데- 매번 이 얘기를 묻고 근데 왜냐하면 대답은 늘 똑같아. 지금 당장은 카카오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솔직히.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70조 정도 되고 네이버도 거의 이제 69조, 뭐 70조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가 좀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00조 정도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주식 2등이 됐네. 둘 중에 하나가 그런 100조 얘기들이 넘을 나올 것 것 같아요. 같은. 네. 올해 아니면 뭐 내년이 됐죠. 네,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무형자산 말씀도 드렸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좀 더 후한 평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이제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들겠네요. 그럼요. 이제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무형자산도 투자해본 사람이 하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보이지 않는 그냥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를 응. 그거를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컴퓨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그치, 같아요. 그치.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제 이제 선배님이 이제 거기 교수님이 되셔서 공부를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가 되게 깜짝 놀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효석아 나보고 있잖아 내년부터 지금 AI 강의를 하라는데 나 잘 몰라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포스코나 아니면 S오일이나 이런 그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 뽑겠어요? 뽑아봤어야 알지. 다 모르지. 봤어야 알고. 이게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970년대 여의도의 항공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1970년대 벌판이더라. 여의도의 항공사진? 여의도 항공에서 찍어본 걸 보면은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활주로 하나 있고. 국회의사당의 그 뚜껑이 다 그 타일이 안 덮여져 있는 그런 그 외에는 모두 허허 벌판. 그때 거기서 태권브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앞에 예. 밭을 갈고 네, 계시는 그때 허허 있죠, 그죠? 벌판이었어요. 배밭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이죠. 그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했어야 되나 이때? 이때 뭘 했어야지 돈을 버는? 안목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샀어야 되나? 뭐 아파트를 샀어도 되고 하다못해 저만큼이라도 땅을 조금 네, 이만큼이라도 맞아요. 샀으면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때 만약에 땅을 샀더라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인부들이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렇죠. 인부들. 맞아요. 기술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갔겠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못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를 건물을 만드는 애들은 누구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 공학도들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다가 막 뭔가를 만드는 세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 회사, 온라인 세상,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 그거 만드는 거,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공감이 점점 돼요. 더 커질 수 있다. 주제를 네. 지구를 넣었어요. 이 지금 3편인데, 그죠? 지구를 지키고 돈도 버는 투자 전략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거창해졌습니다. 지금 지구 얘기 나오면 이제 기후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것과 주식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기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주변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표현은 야, 그거 뭐
언제 그 되는 건데 그 미래 엄청 한 5년 10년 후의 얘기를 뭘 자꾸 얘기하냐. 작년 12월 달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죠. 네. 맞아요. 물에 잠겨서 베네치아가 뭘 했냐면 제방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은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 9조 원을 들여가지고 제방을 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3m 정도는 막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나라 덴마크의, 자체가 없어지는 데도 있죠.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지금 쌓고 있고요.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뉴욕도 막고 있어요. 지금 침수될까 봐. 근데 얼마 전에 났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호텔이 네. 갑자기 폭삭. 네. 네. 주저앉았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멘트인가 철근인가 뭐가 덜 들어갔다 그러던데. 막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해수면 있다. 상승의 위협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다가오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작년에 11월 달에 연준에서 이사 중에 이제 이매진님 아시는 파월은 아시죠? 파월 네. 할아버지. 그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성함이 뭐냐면 브레이너드라는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그 여자분이 작년 11월 달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기후 위기는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 그냥 어디 그냥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도 아니고 내 다음에 그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이거 저는 사실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말씀드렸고요. 보면서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혹시 마이애미에 있는 게 그게 철근이 됐는지 뭐 어찌는 모르겠지만 하나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하나 더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잠깐만 내가 저 집 저거 무너진 저 집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무너져 버렸네 이거. 다 빼지 그냥.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들죠. 그럼요. 근데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게 만약에 한순간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변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미국은 대부분 다 서부와 동부가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을 막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BS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지금 연준에서 얼마나 해줬냐면 2.3조 달러 정도 해줬습니다. 2.3조 달러면 엄청 해줬더라. 우리나라의 GDP가 1.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GDP보다는 한 1.5배 큰 것 말이야. 그만큼 대출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부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죠. 네. 가치가 빠지면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기가톤을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나오는 거고. 그렇죠. 25기가톤을 줄여야 됩니다. 25라는 숫자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마 56기가톤이 나올 거예요. 2030년까지. 그러면 거의 절반을 줄여야 되는 얘기니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7.6%씩은 줄여야 돼요. 현재보다. 지금보다 올해 7.6% 줄이고 내년엔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절반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6%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죠. 근데 7.6%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라는 실험을 했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너 그냥 회사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해라. 너 여행 가지 마라. 아무도 여행 안 가고 공장도 다 문 닫아보자.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했더니 11%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죠.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네. 왜요?
다시 경제가 재개되고 공장이 돌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사람들 그러려고 그렇게 그랬더니 된 거죠. 델타 변이 나와가지고 또 잠깐 지금 멈춰야지. 네, 지금 좀 심각한 상황.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기가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7.6%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드린 거죠. 코로나만큼 해야 그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줄였다 치고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25기가톤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빨리 안 하면 진짜 혼낸다. 그럼 진짜 큰일 나죠. 내가 진짜 너네 안 하면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효석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지금 2030년까지 계획 세운 거 아니 두 배 빨리 지금까지 하세요. 선진국에서 다 올려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2배 빨리 하세요. 2배. 2배 빨리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그 다음날 만드신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절반 줄이기로. 절반 줄인다라는 얘기는 말이 쉽죠. 절반을 어떻게 줄입니까? 절반을 줄인다는 계획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절반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목도하게 될 거냐.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7월 14일 날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요? 아니요.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고 유럽에서 니네 똑바로 안 해?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탄소 배출 계속하면 세금 내러 간다.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해. 현대차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에서 유럽한테 자동차를 팔아요. 자동차를 팔면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저거 자동차 만들 때 너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 만들었냐? 계산해서 가져와봐. 그러면은 만드는데 나오는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나오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 그러면은 통과시켜 주실 거죠? 통과시켜. 아 잠깐만. 너 근데 그 차 강판 만들 때 철 있잖아. 그 철 어떻게 만들 때 혹시 이산화탄소 나온 거 아니야? 그 철 누가 만들었어? 현대제철이 만들었는데 현대제철이 또 가는 거 불려가는 거야. 그럼 현대제철이 우리는 전기로 해서 만들었어요. 고로가 아니에요. 전기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네. 우리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잠깐만 하는 거죠.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는데? 한국전력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럼 또 한국전력을 한국전력 일로 와봐. 한국전력은 어떻게 만들었냐? 석탄 발전소에서.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데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거면 이산화탄소를 너 지금 전기만 딱 얼마나 많이 만든 거냐? 너 지금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회사는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 기업들한테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버든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인터넷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물론 이제 뭐 서버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는 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반도체 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혹시 뭐 여기는 이제 판넬이 있으니까 배터리에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저게 이제 LG 화학이죠, 뭐. 네, LG 화학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K 뭐도 있지 않아요? 네, SK도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일을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합니다. 삼성도 뭐 있지 않아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물론 뭐 주가가 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비껴나 있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네네. 근데 저거 배터리 만들 때도 다 화석연료 쓰인다던데.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미비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않느냐 이 기준도 하나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을 이익이 판단할 얼마나 되냐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냐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이산화탄소 그것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중에는 우리나라에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카카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주식 중에서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은 이런 과정,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 뭐 사지 모르겠다. 5개만 골라줘. 그러면 저는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1등 애플, 2등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까지. 근데 문제는 비싸. 주당 아니 조금씩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 한 개 주- 안 사고. 한 주 사는데도 버겁더라고.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산 샀어요. 해외 주식 중에서 하나죠. 테슬라.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평도 안 좋던데요. 테슬라.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기후 위기 이거 극복하려면 말씀드렸는데 이거 테슬라가 못하면 안 돼요. 테슬라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화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CS 윈드라는 회사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과 관련이 사실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대표죠. 근데 이 회사들은 메모리 주식이에요. 네. 반도체 중에서 해외 주식 중에서 메모리와 관련 없는 다른 주식들도 있는데 ASML이라든지 대만 거? 엔비디아.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는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장비 회사인데 장비.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정밀도를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빗을 쏴 가지고 달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맞출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ASML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이효석 팀장님 정말 딱딱하고 네. 어려운 얘기 같은데도 너무 와닿게 진솔하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또 지구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어요. 그래요. 네. 이효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